그 미국은 왜 살아남을까라는 그 나오는 책에 나온 부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목은 소련 사회주의는 망하고 중국 사회주의는 왜 살아남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의 배경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체제 전환 정책 그런 걸 지나가고요. 소련의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국가든 간에 그 생존과 사회주의를 선택하란다면 당연히 생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념을 선택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념이나 제도는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존과 상충된다면 이념과 제도를 수정하고 생존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어떤 나라의 이념과 제도는 사실은 그 나라가 생존을 위해서 정당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념에 의한 난처함에 처할 때는 당연히 이념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념에 난처한데 그걸 극복하고 그대로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사회주의가도 다 그 자신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붙이면 다 수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사회주의를 당연히 생존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한쪽은 실패했고 한쪽은 나름 성공했다는 겁니다. 소련의 사회주의 실현, 그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생산력의 발전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산력이 발전돼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생산력의 발전은 이미 1970년대부터 한계에 도달했죠. 그래서 여기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필드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물리적, 기계적 투입을 하면 산출하는 것. 농사꾼이 씨를 뿌리면 그 산출하는 것. 이게 기계적인 생산 방식,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생산 방식이죠. 개발 독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1970년대 소련에 의하면은 생산력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들으면 소련 지도부들은 이제 전통적인 사회주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이미 깨닫고 노선을 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 사회주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시점은 이미 1970년대라는 거죠. 그런데 소련의 사회주의 실패 자체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사회주의 실패가 가시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부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노선 변경을 하기 시작한 1980년대 소련의 각종의 지표는 사회주의 실패로 인해 소련 체제가 약간 피로하다는 것뿐이지 국가 자체가 위기로 처했다는 그러한 지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붕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가 실패하면 국가는 사회주의를 수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실패가 소련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소련의 사회주의 실패와 소련이라는 국가 붕괴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거. 우리가 본 1991년의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 실패가 아니라 소련이라는 국가의 붕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력의 증가 추이라든가 재정 적자의 추이, 인플레 등 주요한 추이는 1985년 이전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1985년 이후에 갑자기 소련의 국가 체제가 붕괴한 거고 사회주의의 생산력 발전이라든지 체제의 비효율성은 이미 1970년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아까 다 나왔죠. 배급 체제와 구매 체제의 운영 실패 이런 것들을 이제 줄서기 긴 줄서기 같은 백목 현상, 그 다음에 서방에서 경공업 제품과 필수품을 구입해서 소련 연방의 인민들에게 공급을 해왔는데 달러 부족 현상으로 이런 생필품 조달이 부족해지면서 갈수록 인민들의 이제 불만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공식품에게 더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17년 혁명 이후에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사회주의를 했죠. 물론 그 주변의 나라들의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지만 사실은 러시아 사회주의라는 걸 통해서 상층부로 소련이라는 체제가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유전국가로 전락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소련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때 소련이 잘 돌아갈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러시아의 주도력이 약화되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굳이 뭐 우리가 도움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러시아 중심의 소련에 왜 우리가 있어야 되냐 하면서 이런 플레타아 국제주의 내지 혹은
소련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이탈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1970년대에 서구가 황금기를 겪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이 훨씬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서구와 접촉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은 유럽이지만 서유럽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후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높게 되고, 특히 1980년대 소련이 재정 위기로 되면서 사회주의 블록에 대한 지원을 삭감합니다. 동유럽이라든지 쿠바라든지 경공업 제품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 서구와 협력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1989년 그 소련이 약화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탈소 경향이 높아지면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련은 이제 미국의 군사적 압박, 경제 봉쇄, 체제 전복에 시달렸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정 부분 체제의 피로도를 높였지만 직접적인 소련의 붕괴 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소련은 소련 연방의 소수민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동유럽을 지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유지를 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원을 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소련 해체 직전에 정규군이 500만 명, 예비군은 1000만 명. 그리고 1960년대에 갑자기 국방비가 증가하기 시작, 1970년대에 미국의 국방비를 추월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방비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래서 이러한 국방비가 계속 높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이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국방비는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국방비 자체가 소련의 붕괴 원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또한 고르바초프는 이런 국방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군축 협상을 합니다. 미국이 스타워즈로 군비 경쟁을 소련에게 유도했는데, 소련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군축을 해서 이 군축이 성공을 해가지고 국방비가 별로 그 이후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국방비 증가로 인해서 소련이 직접적으로 붕괴된 건 아니라는 거죠. 소련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된 거는 석유예요, 석유. 1950년부터 원유를 엄청나게 생산하는데 10년 동안 2배로 늘었고, 세계 제2의 원유 생산기였고, 원유 수출은 소련 수출의 거의 2배이고, 달러를 넘는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 소련 원유 수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값싼 중동 원유를 대규모로 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의 개발 비용이 중동이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의 생산비를 중동에 맞춰가지고 석유비를 놔주면 소련은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처음에는 노동자의 인건비가 낮았는데 사회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높아주게 되면서 원유에 대한 생산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원유의 생산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소련의 석유 수출액이 급속하게 저하되면서 소련은 달러를 조달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민에게 생필품을 한다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소련 내의 국가들에게 달러로 인한 제공, 소비재겠죠? 소비재, 이런 제공, 식량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나라들이 우리가 이익받을 것도 없는데 굳이 이 소련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면 소련 이탈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미국의 소련에 대한 붕괴 유도는 볼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달러 수입이 적는데 계속해서 소련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가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고 군축을 통해서 국방비를 절감하고 세금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인민에 대한 보조금,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축소하죠. 결국은 소련 인민들과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반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국방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도 않고, 1987년에 사회복지 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인민들의 반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하면서 대신에 돈을 줄 테니까 사회복지 제도를 상품으로 해서 구매하라는 거죠. 노동자의 임금을 30%로 인상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30%로 인상하려면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댑니다. 화폐를 찍어대니까 이건 물가 인상으로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생필품 가격이 상승해요. 노동자들이 월급은 올랐는데 생필품의 양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물가 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 남발은 인플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소련은 경영 자유와 투기 자유와 거래 활성화를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켰지만 이게 식물 경제가 통화량을 흡수해야 되는데 식물 경제가 그 통화량 속도를 못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활성화를 되지 못하고 엄청난 인플레로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재정 확대, 경제정책 실패, 화폐 남발로 인해서 1985년 이후에는 엄청난 그 재정난과 물가 여기에 휩쓰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인플레는 최대 65%였고 그 이후에도 50% 정도의 인플레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밀 수입의 증가도 역시 소련의 재정 적자를 악화시켰고요. 달러 부족 현상은 그 프롤레타리아 국조주의를 일정 부분 후퇴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기 인민들의 이제 불만이 높아졌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소련에 편입된 그 소련의 연방 공화국들이죠. 이 연방 공화국들이 그 소련 자체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소련으로부터 이탈하고자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 소련 공산당이 이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 쿠데타 실패 책임을 소련 공산당이 지면서 소련 공산당은 연방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트 3국이 가장 그 유럽 쪽에 가깝고, 중앙 유럽 쪽에 발트 3국부터 이 시기에 이제 소련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들이 동유럽에 이제 확산되게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보수파 공산당의 쿠데타 실패 이후에 국가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고, 결정적으로 소련은 집단 지도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1세다가 죽을 때까지 최고 지도자를 하죠. 죽고 나면 그 다음. 근데 갈수록 나이가 많으니까 마지막에는 뭐 2년 만에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그 지도체제가 불안정해지고 고르바초프는 제1세대가 다 죽은 후에 어떠한 제1세대의 도움도 없이 홀로 이렇게 이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의 집단 지도체제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세대가 모두 퇴장한 상태에 고르바초프는 권력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이런 난국을 혼자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공화국에서, 소련 자체가 아니라 공화국에서 젊은 지도자들을 수혈하는데 바로 엘친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련 연방 자체가 아니라 각 공화국에서 젊은 지도자들을 수혈을 해서 고르바초프가 발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엘친과 같은 젊은 지도자들은 소련 자체를 강화시킬 생각은 별로 없었고, 자기의 터반인 러시아,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출신의 공화국에 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소련 자체를 강화시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고, 특히 이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로 중앙 관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역시 개별 공화국, 지방의 간부들을 고르바초프가 많이 발탁을 하고 중앙 간부들은 퇴출시킵니다. 그 공산당 간부들은. 그러니까 연방을 지키고자 의욕이 강한 공산당 간부들은 퇴출시키고 연방을 해체하려는 지방의 간부들을 가져오면서 결국은 고르바초프는 이제 포위가 되는, 고립이 되고 됩니다. 그래서 서방의 경제적인 돈을 받고 소련에서 이탈하는 자유와 시위,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동독에 대한 그 시위나 이런 걸 보장했다고 약속을 합니다. 서독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민주화 시위라든지 소련에 이탈하는 시위에 대해서 고르바초프가 방임하게 되고, 이런 경제적 문제로 사회주의 블록의 노동자들의 파업이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소련 붕괴에 입각해서 소련 중앙 공산당의 권력 기반은 고르바초프 말고 사실상 없었고, 지역에 있는 개별 공화국의 그 간부들은 소련 자체를 유지하기보다는 소련을 해체하고 개별 공화국, 엘친처럼 자기가 대통령이죠, 이렇게 되는 걸 원하고, 더 중요한 거는 고르바초프는 간접 대통령인데 지역의 대통령들, 엘친은 직선 대통령입니다. 싸움에 붙었는데 엘친 직선 대통령을 찍은 러시아 국민들은 엘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뛰쳐나왔지만 간선 대통령인 고르바초프를 위해서 싸우는 국민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비교하게 되면은 두 나라 다 그 개혁과 개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천천히 차분히 하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같이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련은 정치적
개방과 경제적 개방을 같이 했는데 중국은 경제적 개방을 먼저 하고 정치적 개방을 나중에 했다. 이게 중요하다. 정치적, 경제적 개방을 같이 할 때 경제적 개방을 같이 하면 경제적 충돌로 일정한 혼란이 발생하는데 이걸 정치적 개방을 같이 하면 그 혼란을 막을 수가 없죠. 민주화로. 그런데 중국은 경제적 개방을 먼저 하고 그 혼란이 생길 때 천안문 사태를 과감하게 진압을 하죠. 그러면서도 기존의 경제 개방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연착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국과 소련의 차이다. 결론은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와 소련 국가의 붕괴는 구별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